그 다음에 재판상 자백과 자백 간주를 했고 이제 현저한 사실로 들어가. 이건 그 취지가 틀리다고 했지. 자백은 변론주의 두 번째 명제와 관련해서 나온 거지. 그런 것에 대해서 현저한 사실은 이거와는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이미 담보돼서 굳이 증명할 필요 없다라고 한다라는 건 계속 강조하지. 그러니까 행정소송 같은 직권으로 하는 이런 절차에서는 지금 현저한 사실이 분류중인 것은 마찬가지다. 그 대신 재판상 자백은 뭐 형사소송에서 보강법칙 같은 게 필요하다든지, 그 다음에 행정소송 같은 직권에서는 뭐 못할 수는 없지만 뭔가 제한을 많이 받고 막 아니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심리원칙이 틀려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재판상 자백은 민사소송에서 작동하는 원리이고 변론주의가 작동하는 민사소송의 원리이고, 한편 현저한 사실은 꼭 민사소송만의 어떤 분류증은 아니다. 취지가 틀리다라고 하는 거지. 여기에는 공지의 사실과 법원의 현저한 사실이 있다. 공지의 사실은 그때 얘기했지. 뭐 우리가 누구나 신문 뉴스라든지 뭐 당연히 알고 있는 뭐 공지. 그러니까 분류증으로 하는 거지. 법원의 현저한 사실은 8-39에 법원이 직무상 자기가 다뤘던 사건은 뭐 자기가 직무상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파산 같은 거는 공고가 되기 때문에 직무상 알게 되는 거지. 파산도 대법원 홈페이지 가면 공고되고 있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거와는 구별해야 돼. 자기가 우연히 오늘 뭔가, 오늘이라고 하기엔 뭐지만 6개월 전에 막 차끼리 부닥치는 거 봤는데 자기한테 사건이 와서 손해배상하고서 막 서로 잘못했다고 싸우는 사건이 와서 자기가 봤어. 누가 잘못하는지. 그러면 증거조사도 안 하고 내가 보니까 네가 언급형 실수했네. 네가 잘못한 거네. 법관의 사지, 개인적인 알게 된 것을 그냥 자기가 안다고 해서 지금 현저한 사실이라고 볼 수도 있지. 우리 일반 개념으로는. 근데 그러면 안 되지. 어? 자기가 사적으로 본 걸 갖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6개월 전에 지금 예를 얘기하는 게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에 뭐 자기가 뻔히 봤는데 그 사건이 해피면 자기가 알고 있어. 그럼 사실 확정해서 증명할 필요 없이 내가 뻔히 봤다, 내가 안다, 뭐 이렇게 재판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치? 이게 뭐하고도 관계 있냐면 법관의 재척 사유하고도 관련된다라는 얘기했지. 41조 3호에. 그 예가 그런 예네. 거기 예를 써놨네. 그지?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판례가 나와. 직무상 현저한 사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사실을 명확하게 자기가 직무상 다뤘는데 기억하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 상세한 것은 찾아보면 될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인식할 수 있으면 되느냐를 놓고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후자의 경우인데 반드시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찾아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만 된다. 어렴풋이 그런 것이 있는 거니까 확인해 들어가면 된다. 라는 정도에서 하는 각주 29번이 전원합의체 판결이라서 여러분이 확인해야 되는 판례야. 피해자의 장래 수입 상실액을 인정할 때 우리가 어제도 어떻게 하냐면 사람의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뭐야? 그 사람의 지금 월급, 급료, 수입 곱하기 그 사람의 노동능력 상실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가동연한,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계산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앞에 우리가 경험치에서 저번 때 본 건 뭐가 하나 지금 문제가 됐냐면 일용 노동자이기 때문에 어떤 정년 개념 없이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걸 따져서 언제까지로 우리가 이걸 잡아줘야 되느냐가 이 부분에서 하나 문제가 된 건데, 종래 89년 판례는 그때 당시에 전원합의체로는 55세를 깨고 60세로 인정해 줬는데 요번에 또 저번 달에는 65세로 해준 요 부분을 봤지. 요게 경험칙상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사회 환경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 등에 비춰서 경험칙상 이제 65세다 한 판례가 바뀐 걸 봤지. 그건 경험칙에서 나오는 거지. 그렇지? 실제 그 사건은 수영장 같은 데서 어린애가
하여튼 죽었어. 그래서 이 부모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4살인가 5살짜리가 그랬는데 얘가 언제까지는 부모가 이렇게 키우냐면 성년 될 때 언제까지 키우는데 그러면 얘는 직업이 지금 현재 상태가 없었지. 실제 일용노동으로 하는 사람의 사건도 뭐 그렇겠지만 그 사건은 지금 뭐 일용노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닌데 나중에 장래에 얘가 정상적으로 성인이 돼서 가장 뭐 요새같이 실업난이 심각하고 뭐 좋은 직업 없다라는 전제를 반영해서 얘가 뭐는 그래도 인간인으로서 일용노동을 하지 않을 거냐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야. 그 사람이 뭔가 할 거 아니야. 뭐 얘가 지금 5살, 4살인데 알 길은 없지. 더 좋은 직업 뭐 갖출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일용노동으로 언젠가부터 따져야 되는데 60세로 계산해서 따지는 것에서 이 부모 원고들이 65세로 해달라고 했던 게 안 받아들여졌다가 대법원에서 한 번쯤 천천히 생각해보자. 그러고 보니까 60세보다는 이제 65세가 돼야 된다라고 한 이 판단이 나온 거야. 응? 그런 사건이야. 그러니까 일용노동 평균임금 이런 거는 또 오늘 잡담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건 잡담 아니야. 이건 수업에 하는 거야. 이런 거 많이 있잖아. 이걸 많이 받으려면 이거 계속 맥시멀라이즈 시켜야 되잖아. 가동연화는 지금 사고당한 시점부터 일용노동자는 지금 60세냐 65세냐 뭐 이렇게 했잖아. 그 사람이 됐구만. 지금 얘기한 거는 일용노동 임금 중에서도 어떤 식으로 취급될 거냐 뭐 이런 거고 요 부분서 저때 얘기한 건 자기가 뭐 세금 신고 변호사 경우에 하나 예를 들었지 세금 신고한 거는 뭐 기본적으로 딱 그것만 신고하려고 했겠지 세금 문제에서는. 근데 실제 자기가 당하고 나니까 그것만으로 보상받는 게 너무 참혹하지.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주장한 거야. 나 실질소득은 이렇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질소득으로 한 경우도 있었다. 뭐 그런 얘기지. 그지? 노동능력 상실률은 지금 어디로 가냐면 병원에 가서 의사에 가서 신체 감정을 해야 돼. 이 사람 지금 상황이 치료가 끝났는데 영 회복이 안 되고 뭔가 이게 신체적 기능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걸 증명을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 이 사람이 저번 때 얘기했듯이 무슨 노동적인 일을 하는데 막 팔이 이렇게 돼가지고 못 쓰게 됐다. 그랬을 때 그 일을 100만 원 받고 하던 것을 33%가 만약 없어졌다면 200만 원밖에 못 번다. 산수적으로 뭐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100만 원이 못 버는 수입이 된 거지. 그걸 보상받는 거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신체 감정을 해야 돼. 그래서 병원에서 신체 감정의 결과가 나와. 그래서 거기 뭐 이렇게 따지는 게 있어. 옛날 막 1920년대, 30년대 미국 의사가 막 그렇게 어떤 직업에 따라서 어떤 정도 이렇게 한 건데 지금 현실적으로 안 맞아. 직업이 뭐 그때하고 완전히 막 달라졌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표를 많이 이용해서 그걸 좀 요새에 맞게 해야 된다는데 하여튼 그런 표를 써. 그러니까 지금 뭐 그것에 의해서 계산돼서 와. 근데 요것도 감정은 이제 좀 이따 나오는데 이제 의사한테 감정을 하는 거지 병원한테. 그치? 그러니까 증인과 감정인의 차이는 뭐라고 그랬어? 계속 앞에서부터도 얘기하고 또 할 건데. 증인과 감정인. 증인, 감정인이 뭔가 증거에 있어서 지금 조사하면서 증거 방법으로서 법관의 심증 형성에서 역할을 하는데 증인은 목격한 것을 그대로 사실을 보고하는 거야. 목격한 거요. 그래서 사실을. 근데 감정인은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어떤 노하우를 가미해서 판단을 보고하는 거야. 차이 알겠어? 증인과 감정인. 그러니까 의사가 자기 어떤 치료 이러고 이 사람의 기능을 봐서 이렇게 병원이 신체 감정의 결과를 보낸다. 판단을 해서 보고를 하는 건데 그 판단의 전제는 어떤 사실을 보고 그 판단을 보고하는 건데 자기의 어떤 학식, 지식 뭐 이런 게 가미돼서 하는 거고 증인은 그냥 딱 목격한 것 자체만 보고하는 거야. 그런 차이가 있어. 그래서 감정을 시키는데 실제 손해배상에서도 이것도 되게 중요해. 어떤 병원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뭐 그런 게 있었어. 하여튼 그런 신체 감정에 의한 노동능력 상실률. 죽은 경우는 100% 노동능력이 상실이 됐지. 근데 죽은 경우는 3분의 1을 빼. 그 사람이 생활비로 쓴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죽은 경우는 100% 상실됐지만 실은 3분의 2만 이제 자기 목으로 오는 거고 3분의 1은 살면서 자기가 썼다라고
이렇게 해서 빼버려.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일 당사자는 물론 지금 계속 깔고 있는 건 당사자는 불행한 거지만 그 와중에의 단계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나를 너무나 냉혈한으로 보지 마. 하여튼 일단은 당한 거에서 어떻게든 맥시멈 시키려고 하는 건데 사망의 경우는 본인도 또 하늘나라 갔는데 뭐 슬프지만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사건으로는 사망이 심플은 해. 사망은 뭐 노동력 상실 같은 거 막 병원 보내서 이렇게 부상 정도를 체킹하고 할 필요도 없지. 그냥 100% 상실된 거잖아. 그 경우는 뭐를 포인트를 줘야 되냐면 그 사람의 수입이 어떻게 됐는지, 그다음에 그 사람의 정년 이걸 늘려야 되지. 요거는 딱 이미 정해져 있는 거지. 근데 뭐가 지금 얘기하려냐면 그 사람 사건으로 좋은 건 그 피해자가 거동이 불편한 급으로 가는 거가 맥시멈이 돼. 왜 그러냐면 간병인 내지는 보조자가 붙는다라는 판단을 받아서 그 사람 월급까지 손해배상으로 해야 돼. 물론 이제 받는 입장에서는 어차피 줄 돈 받는 건데 뭐 더 달라진 것도 없지 않느냐인데 변호사는 보통 손해배상은 20% 30%를 가져간다는 의미에서 그거까지가 그 30%의 곱하기에 앞에 오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변호사 입장에서의 아주 좋은 지금 좋은 사건을 쓰는 거는 내가 부적절하지만 당사자의 불행을 지금 이미 깔고 얘기한다면 변호사한테는 간병인 붙을 급의 이런 사건이 좋은 거야. 변호사한테 곱하기 30을 해서 약간 성공보수 비슷하게 이건 책정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브로커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갖다 변호사 혼자가 1년에 30건 이상 하면 이 감시해.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이렇게 봐. 1년에 정상적인 하면 30건 이상 하면 안 되는 약간 브로커랑 연계된 거야. 근데 이 사무장이 많아 이게. 이거는 거의 병원 같은 데 가면 뭐 추적 풀어보면 나이롱 환자 있다. 병원에 가서 교통사고 누워있다. 그런 사람들 계속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앰뷸런스 변호사라는 게 미국에서 나온 말이지만 여러분 들어봤을 거야. 그냥 앰뷸런스 쫓아가면 돼. 변호사로서는. 앰뷸런스 쫓아가면 장례식장 뭐 죽었으면 상속 뭐 이런 뭐 죽는 것에서 나오는 법률 문제를 뭔가 가가지고 아니면 부상이면 그 가해 피해 뭐 손해배상 뭐 이런 거니까 앰뷸런스 쫓아간다는 게 그런 말이야. 앰뷸런스 쫓아가면 사건이 나오게 돼 있어. 뭐 얘기가 이렇게 하니? 다시 이 이야기 하려고 그랬구나. 각주 29. 괜히 했네. 각주 29에 보면 직종별 임금 실태 조사 보고서가 뭐냐면 요거지 요거. 목수가 뭐 10년 숙련됐을 때 임금이 얼마냐 이런 거. 그러니까 회사 같은 걸 다니면 그 월급 명세서가 딱 있는데 그런 경우 아닌 경우 있잖아. 이렇게 뭐 119급으로 받는다든지 되게 계략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월급을. 물론 당사자는 자기가 막 숙련된 목수고 해서 막 하루 일당 20만 원씩 뭐 25 며칠 일해서 뭐 500, 600, 700, 1000 받는다 뭐 하고 막 이런 거 따져야 될 때 그 직종별 임금 실태 보고서 같은 게 이제 직무상 현저한 사실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됐어. 근데 그 판사가 진짜 뭐 과거에 하면서 뭐 이런 거 봤던 거 자기가 손해배상하면서 그거 다 어떻게 기억해? 그 장부 비슷한 책을 봐야 되거든. 직종별 임금이 어느 정부 부처에서 내는지 있어. 그걸 보는데 하나씩 갖고 있겠지 사무실에. 그래서 찾아서 한다. 근데 이게 그러면 직무상 현저한 사실이 아니냐? 일일이 다 증명해야 되느냐? 뭐 이런 싸움에서 그런 정도이면 이것은 법원의 현저한 사실이다라고 본 게 각주 29의 96년도 전원합의체 판결이지. 한편 각주 28에 기대 여명기간 통계표에 의한 이 통계청이 한 거 기대 여명기간은 어디에 지금 쓰이는 거야? 이 가동연한에 쓰이잖아. 보통은 정년 내지 가동연한이 이 사람의 평균 수명에 넘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몇 년도 조금씩 수명이 늘잖아. 몇 년도 태어난 사람은 막 지금 뭐 예를 들어 요즘 태어난 사람은 거의 한 85세까지 살잖아. 평균적으로 네 나이에 네 95년생은 몇 살까지 사냐 뭐 했을 때 한 84세라면 적어도 지금 웬만한 거는 이 사람 수명 이전에 정년이 나오는 거지. 거의 100%. 그렇잖아? 근데 하여튼 그것은 일단 이 사람이 사실은 근데 뭐야?
개개인 따라서 40 몇 살에 죽을 수도 있잖아. 40 몇 살에 죽을 수도 있잖아. 뭔가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얘기해 주는 게 너가 그 해 태어났으면 그렇게 변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언제까지 산다를 한번 해줘야 된단 말이야, 말을. 그런데 니네 출생연도 사람은 한 84세까지 산다. 라는 걸 한번 얘기해 줘야 돼. 네가 그냥 평균적으로 살면 그렇게 산다. 네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얘기를 한번 해줄 때 그 기대 여명 기간이 통계청에 나오는 거. 이것은 법원에 그래서 28에 보면 각주 28에 보면 현저한 사실에 있어서 그게 현저한 사실이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현저한 사실까지 이해돼서 전원합의체 판결이 하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법률상 추정되는 사실을 여기서 왜 이야기하냐면 법률상 추정은 뭐라 그랬지? 이 주요 사실을 간접 사실 갖고 추정이 들어가는데 요게 증명을 할 것인데 그러면 간접 사실을 갖고 이 법률상 이제 추정을 하는데 요 경우에 있어서 간접 사실을 증명해서 요걸 증명된 것처럼 하는 거죠. 원래 뭐라 그랬지? 직접 사실 그 자체를 증명할 수 있으면 그렇게 가면 되는데 그게 마땅치 않으니까 이 정황을 갖고 그것을 추인을 받는 거다. 라는 우리가 여기서 사실 확정을 하는 거지. 그래서 증명의 필요가 없게. 요거가 증명의 필요가 없지. 간접 사실을 증명해서 법률상 추정되면 요거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뭐 요런 것 때문에 여기 잠깐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만 요게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뭐 이 사람이 A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거에 직접적인 증거가 있으면 딱 좋은데 없으니까 B라는 간접 사실, B- 뭐 B2- 등의 간접 사실을 잘 모아서 A를 그러니까 증명 없이 추인받는 거지. 그게 법률상 추정입니다. 그러면 이쪽 반대 당사자는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진짜 이제는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니라는 걸, 그것을 반대 사실의 증명이라고 그래. 지금 그러니까 요 주장하는 사람의 요 직접 사실을 아닌 A의 여집합적인 사실을 반대 사실이라고 그래. 요거를 자기가 법률상 이게 추정되니까 빠져나가려면 요걸 반대측이 증명할 필요가 있게 되는 뭐 이런 얘기를 쓰고 있는 거야. 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야. 반대 사실은 증명할 필요가 있다. 반증하고 반대 사실의 증명은 틀려. 반증하고 반대 사실의 증명은 틀려. 반증은 본증에 대한 반증이라서 본증을 한 것에 대해서 반증은 깎아내리는 거야. 그 본증을. 지금은 반대 사실의 증명은 증명이야. 역번호 8-9에 8-9에 그림 345면 봐봐. 반증은 이렇게 화살표에다가 안 내려온 게 실수해서 안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만큼만 내려오는 거야. 수치가 막 내가 수치적으로 표현해 놓은 거잖아. 본증 쫙 올라가는데 반증은 밑에까지 재료를 끌어낼 필요 없이 뭐야? 막 흔들어 놓는다는 걸 그렇게 밖에 표현 못했어 내가. 어? 그 말로 써놓은 거를 그렇게 그림으로 내 딴에는 그려놓은 거야. 그 반증은 뭐라고 교과서 읽으면 돼? 본증처럼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흔들어 놓으면 된다. 막 그런 얘기 나와. 이게 글로 쓰인 거 보면. 그거야. 이미지 딱 보면 알잖아. 이게 반증이야. 그래서 그런 정도의 얘기고 법률상 추정되는 사실에 대한 것은 지금 설명한 거야. 됐지?